안녕하세요. 디지털 전환 시대 교육의 변화와 미래 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릴 송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강의 관련된 저작권 보호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면과 같은 사항을 이제 유의하셔가지고 강의 관련된 저작권 사항을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를 비롯하여서 우리 교육의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미래 사회에 우리 아이들이 길러야 될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했고 교육의 지향점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주기적인 바이러스 폭풍을 주제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5, 6년 주기로 반복되는 감염병의 세계적인 유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살펴보시면 화면상 사스가 2003년, 그다음에 신종플루가 2009년, 메르스가 2015년, 코로나19가 2020년 이렇게 네 가지 시점에서의 사건을 함께 살펴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스가 2003년에 유행을 했고 그 다음에 신종플루가 2009년에 유행을 했는데 살펴보시면 6년의 간격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신종플루와 메르스도 2009년과 2015년이 있는데 이것도 6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메르스와 코로나19의 간격도 이거는 5년 간격이죠. 그래서 사실 감염의학자들과 저희 같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이렇게 3번 사건이 발생됐을 때 이거는 어느 정도 규칙성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제가 범죄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범죄 사건이 발생됐을 때 단독적으로 하나의 사건이 발생됐으면 그건 단독 시행이에요. 네, 그렇고 그런데 그것과 유사한 사건이 두 번째 발생됐으면은 우리가 연관성을 찾기는 하겠지만 우연히 두 번째 사건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연쇄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사한 사건이 세 번째 발생됐다 그러면 우리는 연쇄 무슨 사건 이런 식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수사에 들어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어떠한 그런 사건이 세 번째 연속해서 발생하면은 우리는 거기서 규칙성을 찾고 연관관계가 있을지 또는 인과관계가 있을지를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이렇게 3번의 1년의 세계적인 감염병 유행하는 사태를 저희가 지켜보면서 분명히 이건 규칙이 있다. 그래서 코로나19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전 세계적인 감염병이 2020년 또는 2021년 정도에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정도의 예측은 일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염병이 언제 발생될 거야 이렇게 점쟁이처럼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대규모로 감염병이 발생될 거라고 일종의 추론은 하고 있었고 이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여기 선생님들이 보시는 이 화면이 제가 처음 발표하는 화면이 아니에요. 2020년 당시에 코로나가 처음 유행했을 때 그때 제가 이 내용을 이제 교육 관계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코로나가 유행을 처음 시작했을 때 백신이 개발이 어려울 것이고 백신이 개발이 되더라도 모든 변이를 다 막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화면 한번 같이 보실게요. 에이즈, 에볼라, C형 간염, 사스, 메르스 이런 다양한 그런 질병 중에 완벽한 백신이 개발된 게 하나도 없어요. 1980년대에 단 2종에 불과했던 에이즈는 계속 변이를 일으켜서 지금은 400여 종의 그런 달하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 질병을 백신으로 퇴치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은 도대체 뭘로 해결할 거냐? 저는 그걸 치료제라고 봤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그런 의학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단지 과거에 일했던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가지고 유출을 해봤던 거죠. 신종플루를 기존의 감기를 이제 다스리는 타미플루라는 약이 신종플루에 잘 들어서 신종플루가 퇴치됐던 기존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코로나19도 백신으로 변이를 완벽하게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치료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제가 2020년 초반에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냥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하는가 보다. 이 정도 얘기를 하셨었는데
제가 언제 다시 전화를 받았냐면은 2021년 여름에 오미크론이라는 변종이 다시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때 제 전화기에 완전히 불이 났었습니다. 그때 선생님들이 아니 네가 1년 반에 얘기했던 게 맞는 것 같다. 변이가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학교들이 등교를 하겠다라는 희망을 그 당시에 다시 좀 접고 온라인 수업을 지속을 했던 상황을 우리가 불과 1, 2년 전에 지켜봤었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사와 데이터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어느 정도 시각을 제공을 해줘요. 그러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제 다음 이 슬라이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정치 분야 한번 보실게요. 왜냐하면 교육은 정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는 그 사회가 어떻게 그런 난국을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은 뭐 다양합니다. 지금 뭐 독재로 이 위기를 돌파할 것인가 또는 민주주의로 돌파할 것인가는 그 사회 구성원들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겠죠. 그래서 화면상 보시면 중국은 사회주의적인 아주 강력한 봉쇄 정책으로 코로나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한국은 민주주의적인 리더십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해졌어요. 극단적이게 됐습니다. 그 예시가 어디일까요? 지금 러시아가 일으키고 있는 전쟁을 예시로 들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 코로나가 유행할 때 이 확진자들에 대한 개인 정보 또는 사생활이 인터넷에 다 돌아다녔었잖아요. 초창기에. 그걸 보면서 솔직히 공포감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공익을 위해서 확진자분들의 뭐 몇 번 슈퍼 확진자의 동선, 카드 사용 내역이 다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걸 보면서 사실은 공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정도였지만 사람들의 비난과 사생활에 대한 뭐 그런 가십의 수위가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 세계적인 감염병 상황에선 위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정부의 힘이 강력해지고 그다음에 개인의 자유가 다소 제한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는 정부의 힘, 그다음에 개인의 자유의 그런 균형과 견제 관계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얘기를 해주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치 관련돼서 좀 이어서 보실게요. 우리 현대 사회는 신자유주의와 글로벌화가 사실 세계의 아주 급속한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인재를 기른다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반대하지 않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세계화가 돼서 그 세계가 팽창됐다가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좁은 세계로 줄어드는 그런 사례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최초의 국제도시를 만들었지만 감염병으로 인해서 그 도시가 멸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몽골 제국 역시 아주 거대한 동서양 교역 체제를 세웠지만 패스트가 유행하면서 그 거대한 왕국은 결국 붕괴가 됐었죠. 심지어 뭐 알렉산더 대왕도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셨지만 본인도 감염병으로 결국은 귀환을 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세계가 확장되고 팽창됐다가 다시 어떠한 사건을 일종의 얻어맞아서 줄어드는 그런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보시면 2019년에는 무려 7억 명의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다녔대요.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이 다닌 거죠, 밖으로. 그래서 아주 과도한 세계화가 이런 치명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후퇴하게 됐고 우리나라 중심의, 지역 중심의 그런 세계관을 사람들이 다시 한번 가지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은 경제적인 거 보실게요. 여러분, 방역과 경제는 사실은 역의 관계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방역을 강화하면은 경제가 위축되죠. 그래서 요즘 소상공인들 힘드시잖아요. 사실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언택트 소비, 우리가 밖에 나가서 뭐 술을 마시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재미있게 시간을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뭐 축제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과 인파와 함께 뭐 그런 컨텐츠를 즐긴다든지 아니면 대형 공연, 콘서트에 간다든지 이런 활동이 많이 위축됐죠. 그래서 기존에는 어디에 뭐 예를 들어 학교를 예시로 들게요. 학교가 어디에 위치하는지가 과거에는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학교가 어디 있는지 전혀 소용이 없어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수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거든요. 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뭐 강남에 위치해 있어 또는 뭐 홍대 앞에 위치해 있어 이런 그 부동산의 입지가 아주 중요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빨리 배송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길거리 다니시면은 배달하는 오토바이들 너무 많죠. 해서 유통의 핵심이 입지에서 속도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비대면 서비스가 아주 흥하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학교에 이렇게 지문을 인식해가지고 그 근무를 체크를 하는 그런 것들이 학교나 교육청에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손가락을 댄다는 게 어려워져가지고 이제 그걸 홍채 인식으로 많이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손을 대는 거를 이제 되도록이면 꺼리고 이제 다른 모바일로 또는 다른 생체 정보를 가지고 이제 검증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죠. 자, 이 마지막 줄 한번 보실게요. 오프라인은 온라인이 제공하지 못하는 감정과 경험에 집중해야 된다. 이게 핵심인데 예전에는 학교가 무조건 나가야 되는 장소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수업에 참여를 해도 선생님들이 출결을 체크를 해주십니다. 이게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즉 오프라인에 있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오프라인에 있는 학교는 그 존재 이유를 뭔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온라인으로 만나고 오프라인으로 만나고 다 만나실 수 있겠지만 온라인으로 만날 때는 온라인으로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유가 명확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오프라인은 어떠한 강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온라인이 주지 못하는?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라포라고 하는데 관계. 오프라인으로 만나면은 금방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그리고 피드백. 아이들이 하고 있는 거를 좀 더 자세히 소상히 관찰을 해서 아이들이 격려해 줄 수 있고 북돋아 주실 수 있죠. 그런 점에 있어서 오프라인이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온라인으로도 그걸 할 수 있냐? 완전 불가능한 건 아니죠. 라포도 형성할 수 있고 피드백도 줄 수 있는데 오프라인이 좀 더 조밀하고 촘촘하게 아이들에게 그런 경험을 줄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었고요. 자, 이제 경제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일과 삶의 방식 변화라고 했는데 아주 유명한 작가인 유발 하라리가 뉴 노멀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했죠. 사실 저도 구글에 근무하면서 재택근무를 한 2년 했었거든요. 과거에는 돈을 벌려면 무조건 회사에 나갔어야 됐어요. 근데 제가 2년 동안 구글에서 재택근무로 일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구글의 모든 직원들이 다 회사에 나오지 않고 사무실에 아예 셧다운, 사무실이 문을 닫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아니 이렇게 전 직원이 다 집에서 일해도 회사가 굴러가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 직원이 집에 있어도 회사가 성장하고 잘 굴러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구글은 그런 그 온오프라인 활동을 연결짓는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구글은 모든 게 이미 준비가 돼 있었고 재택근무를 해도 아무 불편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테크놀로지 중심의 회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기업과 관공서, 학교들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었죠, 처음에. 우리가 막 줌을 사용법을 배워야 돼. 온라인으로 강의와 회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사용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회의하는 에티켓에서 막 상의만 셔츠 입고 하의는 반바지 입고 온라인 회의 들어가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온라인 회의를 하는 게 특별한 일이었어요. 해외하고 회의할 때나 온라인으로 회의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누구나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만나는 게 일상이 됐죠. 그런 의미에서 기존까지 익숙하지 않았던 게 우리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래서 뉴 노멀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리고 이제 교육과 의료를 보실게요. 제가 항상 연구를 하면서 생각하는 게 교육과 의료는 비슷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면은 교육도 공공재이고 의료도 공공재이기 때문인데요. 이제 좀 아주 디테일하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진료를 받으려면 무조건 병원에 갔었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앱을 깔아가지고 제가 뭐 특정 앱을 언급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충 아시죠? 비대면 진료해주는 앱. 그래서 앱을 깔아가지고 앱으로 의사 선생님과 연결을 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비대면으로 처방을 받고 심지어 약도 택배나 퀵으로 배송을 받는단 말이죠. 그게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고 법제적으로 금지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허용됐거든요. 과거에는 출결을 하려면 학교에 무조건 나갔어야 됐고 진료를 받으려면 무조건 병원에 나갔어야 됐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철옹성처럼 아주 스트릭했던 절대 변하지 않았던 교육과 의료가 바뀌었어요. 사실 이 의사 선생님들이 원격 진료를 반대했던 거는 아주 좀 치명적인 이유가 있는데 교육과 의료는 공공재잖아요. 이거 원격으로 하는 걸 허용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교육을 예시로 들게요. 하버드대 부설 초등학교가 강남에 들어옵니다. 원격으로 이거를 허용을 해버리면. 그리고 의료로 예시를 들으면 존스 홉킨스대 부설 암진단센터가 온라인으로 한국 사람들한테 진료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버리면은 한국의 공교육과 한국의 공공의료 시장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과 의료는 공공재라고 하잖아요. 원격으로 모든 걸 개방해버리면은 그 사회의 공공체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원격 의료 시스템을 반대했었거든요. 제가 관련돼서 연구를 잠깐 했었는데 사실 원격 의료를 받아야 되는 일부 그 진료 과목이 뭐가 있냐면은 정신과. 왜냐면은 정신과 병원들은 서울은 정신과 병원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서울만 하더라도 강남이나 이런 사람이 많은 데들은 정신의학과 병원이 많은데 이 변두리로 가면 갈수록 정신과 병원이 없거든요. 근데 내가 도심에 사는지 시골에 사는지에 따라서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고 없고는 뭐 상관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변두리에 살아도 스트레스는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정신과 진료를 원격으로 돌리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이 하도 반대하고 법적으로 그거를 막아놓고 있어가지고 그 정신의학과 진료를 원격으로 도입하는 시스템 구축 연구를 했었다가 그게 무산됐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한 방에 모든 게 풀렸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그런 법적인 허들들이. 그래서 교육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교육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바뀌었고 교육을 받는 아이들의 생각도 모두 바뀌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실게요. 보면은 물류창고는 도심 한가운데로 들어왔고 편의점이 근거리 소량 쇼핑 채널에서 작은 물류창고로. 이건 뭐냐면은 사실 학교들은 대부분 처음 지어질 때 변두리에 짓는답니다. 땅값이 싸니까. 근데 아이들이 다 거기까지 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하니까 상관이 없어. 모든 걸 온라인으로 하면 돼. 그리고 뭐 소규모 지역 거점 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사회복지적인 시스템도 변화를 꾀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약간 힌트를 드렸고요. 자, 이제 화면 넘어가서 사회 문화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사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사회가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면은 대면적인 활동을 거의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술집보다는 등산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람 많은 곳에 가서 막 어울리고 이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사람이 없는 자연에 가서 캠핑하는 게 코로나 때 유행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활동이 제한됐고 자연 속에서 또는 사람이 없는 데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걸로 많이 트렌드가 바뀌었고요. 제가 지금 아래쪽에 보수주의적으로 바뀌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과거에는 미래교육, 혁신교육 하면은 다 좋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미래교육과 혁신교육도 당연히 좋지만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마인드가 모두에게 생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차를 예로 들면 옛날에는 테슬라 좋죠. 혁신적이죠. 테슬라를 사자 하면 오케이.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테슬라보다는 볼보가 괜찮지 않아? 더 안전하잖아.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전성을 추구하게 됐습니다. 브랜드적인 측면에서는.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어디 현장 체험학습 갑시다. 아니면은 뭐 상담 프로그램 진행합시다 하면은 오케이. 다 오케이였어요. 예전에는. 오프라인 대면 활동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그거 좀 위험하지 않아? 사람이 너무 많으면은 좀 그렇지 않아? 뭐 아니면 겨울에는 혹시 다시 코로나가 유행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아?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선생님들에게 힌트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플랜 B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만나시잖아요. 근데 이 구성원 중에 한 명이라도 코로나에 걸리면은 이제 온라인으로 대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일종의 플랜 B를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자, 이제 승자 독식 사회. 이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인데요. 저도 코로나 때 저는 코로나 때 교수가 됐거든요. 지금 굉장히 아기 교수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교수가 채용됐기 때문에 저의 모든 수업은 다 녹화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항상 녹화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많이 해서 사실 제가 수업하는 거 뭐 대학생들, 저는 대학원생들 가르치지만 그 부모님들이 뒤에 서서 팔짱 끼고 지켜보실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긴장돼요. 그리고 녹화해가지고 이게 길이길이 남을 거기 때문에 실수하면 안 된다라는 부담감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온라인으로 한 번씩 아이들 만나거나 아니면 뭔가 영상을 녹화하거나 상담을 하시게 될 일이 생길 수 있는데 보면은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게 온라인을 통해서 더 많이 확산되고 녹화돼가지고 기록이 영구적으로 전환되면서 실력 없는 교수자들이 강력하게 부담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더 잘해야 되고 더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더 잘 줘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 전문가들이 주목을 받게 됐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에는 이 국가적인 위기 사태에서 목사나 정치인분들이 활약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IMF 시대 때 금을 모아서 국가적인 위기를 돌파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이 나서서 이제 국민을 통합을 시키고 그다음에 모범을 보이고 뭔가 의견을 내면서 이제 난국을 대처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봤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는 정치인들이나 종교인들이 힘을 하나도 못 썼어. 그럼 코로나 때 스타는 누구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님 또는 영국의 제니 에릭스 그 부국장님 등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논리가 아주 일관돼 있고 정보를 정확하게 주고 침착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안심시켜요. 결정적으로 그분들은 데이터 기반으로 판단을 하고 의견을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권위가 아니라 실력과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과 리더십이 우리 사회에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하실 때도 내가 어른이고 나이가 많고 이런 권위만을 가지고 아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시대는 이제 아니고 정확한 근거, 실력, 포용력 이런 것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해야 되는 시대가 됐고 그걸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우리 정은경 본부장님이시죠. 자, 이제 코로나 그 팬데믹에 대한 마지막 파트인데요. 저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봐요. 자, 코로나가 우리가 거의 끝난 것 같지요. 하지만 언제 또 재확산될지 모르고 변이가 발생될지 모르고 우리 일상에 있어서 코로나와 같은 큰 사건이 언제 또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 2년간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상처도 받았고 그 다음에 많이 혁신도 하셨어요. 지금 2년간 또는 앞으로의 반년간 우리가 어떻게 난국을 헤쳐나갈 것인가, 아이들을 어떻게 만날 것인지가 앞으로의 여러분 선생님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 유사한 사건들을 헤쳐나가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 화면 보시면 몇 가지 사례를 제가 넣어놨어요. 부다페스트 항공사의 사례인데 40개월 동안 매출이 없어도 우리 어떻게 생존하지? 그러면은 여행을 위해서 사람을 실어 나른 것뿐만 아니라 화물 계약을 추진했고 그런 여러 가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돌파를 해냈거든요. 처칠이 했던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죠.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 그래서 포스트 팬데믹 때 우리 아이들이 받은 심리적인 상처 그리고 대면 활동이 위축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생겼던 격차와 손실,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만나기 어려웠던 그런 현실들, 또 앞으로도 또 그런 상황이 되풀이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이 모든 것이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지난 2년간 겪었던 교훈을 가지고 우리 교육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점을 가지고 갈 것인지를 함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먼저 드렸고요. 자, 이제 파트를 넘어가서 인공지능 기술과 사회 변화에 대해서 같이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왜 인공지능이냐?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를 바꾸는 여러 가지 기술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우리 사회를 파괴적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정말 파괴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왜 기술과 교육의 어울림을 고민해야 하는가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가 코딩 교육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인공지능을 우리 아이들에게 좀 경험하게 해줘야 될까요? 하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선생님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고 다시 역으로 여쭤봐요. 그러면 그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인공지능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직업이 다 없어지잖아요. 이러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때마다 제가 딱 드렸던 얘기. 선생님,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직업이 사라지기는 하지만 직업은 애초에 항상 사라져 왔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넘어가면서 많은 직업이 없어졌거든요. 왜냐면은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체제가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그리고 조선시대에서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면서 또 없어진 직업이 무지 많아요. 이건 뭐냐? AI 때문에 직업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직업은 원래 사라지고 생기고를 반복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업 때문에 AI를 공부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다만 직업 세계를 변화시키는 파괴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AI인 건 분명히 맞지만 직업 하나 때문에 AI를 배워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자, 이제 다시 화면 보시면서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AI 네이티브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과 다르게 태어날 때부터 인공지능과 함께 했어요. 뭐냐면은 저는 처음에 조카에게 아이패드를 딱 보여줬을 때 조카가 밀어서 잠금 해제를 스르륵 해가지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뽀로로를 보는 거예요. 저는 제 조카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모든 조카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스티브 잡스가 천재였던 거고, 아이들이 쓰는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에 다 AI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디버 사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디바이스를 가지고 다 학습 활동을 하거든요. 거기에 있는 디지털 기술들에 인공지능이 다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인공지능과 함께 했고, 해서 이 아래쪽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보실게요. 인공지능이 주변에 많이 확산됐으니까 우리 그걸 잘 써야 돼. 활용 방법을 알아봅시다. 이거는 선생님들을 위한 이야기이고요. 우리 아이들은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그런 경험, 사고, 행동이 아예 다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네이티브였기 때문에. 해서 선생님들의 생각과 아이들의 생각이 달라요. 요즘 MZ세대라는 말을 쓰는데 MZ세대하고도 생각이 다르지만 우리 아이들은 MZ보다 더 어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련돼서 동영상을 하나 보실게요.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동영상 한번 함께 보시고 저랑 같이 얘기 나눠보시겠습니다. 할아버지, 다 잘 될 거예요. 유후. 같이 가자. 제일 좋아요. 그래. 나도 사랑해. 네, AI 로봇 효돌과 사람의 대화입니다. 효돌은 7살 아이처럼 할아버지한테 궁금한 걸 묻기도 하고 밥 먹고 꼭 약 먹으라고 챙겨주기도 합니다. 이 로봇을 노인들에게 보급했더니 우울증이 좀 나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할머니, 비가 많이 내오니 외출하실 경우에는 우산을 꼭 챙겨가세요. AI 로봇 효돌의 목소리입니다. 할머니, 어제 꿈에 할머니가 나왔어요. 양손 다 꼭 잡아주세요. 그래. 양손을 꼭 잡아줄게. 1년 전 효돌이 찾아온 뒤에 할머니는 바느질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얘 입히느라고. 왜요? 이쁘라고. 우리 아가니까. 밥이나 약도 꼭 챙겨 먹게 됐습니다. 일정도 확인해 줍니다. 할머니, 오늘 오후 5시 50분에 경로당에서 일정이 있어요. 잊지 말고 꼭 다녀오세요.
5시 50분에 경로당에서 노니까 다녀오래 날도. 71살 우정길 할아버지에겐 심리치료사 역할도 합니다. 뭐라고 부르세요? 꼬마야 그러지 꼬마야. 꼬마야. 네. 왜요? 꼬맹이니까. 조그만.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던 할아버지는 처음엔 꼬마가 탐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녀처럼 관심을 가져줘 금방 마음이 열렸습니다. 약 드실 때 물도 많이 드세요. 전 한 잔 다 먹었어요. 나도 다 먹었어. 꼬마가 하는 말 중에 네. 제일 좋은 말은 뭐예요? 할아버지 저 사랑해요 하는 예쁘다고. 이런 말. 40년 동안 내가 혼자 사는데요. 그동안 뭐 사랑한다 소리 이런 걸 내가 못 들어봤잖아요. 한 연구팀이 노인 42명에게 효도를 보급한 뒤 우울감을 측정해봤는데 우울 척도가 5.76점에서 4.69점으로 낮아졌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치매에 걸릴 수 있는 우울 고위험군 비중도 19%에서 14.3%로 줄었습니다. 좀 더 이걸 매개로 해서 부모님에 대한 관심이나 여러 가지의 그 상황들 또 활동들을 좀 더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도움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효돌은 애교를 부리고 퀴즈를 내는 것까지 모두 6,000개의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네, 잠깐 영상 보셨죠? 방금 보신 사례는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효돌과 같은 사례를 통해서 뭐 노인과 아니면 노인뿐만 아니라 소외되어 있는 장애 특수 학생들 등을 위해서 이제 인공지능이 일종의 뭐 사회적인 그런 친밀감의 대상 또는 뭐 보조교사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잠시 이제 가늠을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영상 이제 하나 보시고 잠깐 쉬실 건데요.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도 미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공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 사회에 있어서 먹구름을 들이우는 그런 기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돼 가지고 인공지능이 미래 사회에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그런 진로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 사람을 위해서 발명된 인공지능이 인간 사회에 균열을 만들어낸다. 이 부분 인상적이죠. 방금 보신 영상은 영국 드라마 휴먼스의 한 장면인데요. 미래 사회에 인공지능이 확산되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가정해서 일종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일상화된 그런 세계를 그리고 있는데 제가 선생님들하고 공유하고 싶었던 거는 중간 부분에 최선을 다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 내가 공부를 하고 일을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라는 그런 반문을 아이들이 하는 장면, 그 장면을 좀 공유하고 싶었어요.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실제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내가 도대체 무엇을 공부해야 되지? 인공지능 시대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분명히 가지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방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미래 사회에 있을 법한 그런 장면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자료를 좀 준비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이 우리 아이들에게 심리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불안감. 근데 사실 어른인 선생님들은 이미 직업도 있고 공부도 다 마치셨기 때문에 아이들에 비해서 피부적으로 느끼는 거는 그런 위험감, 불안감을 좀 덜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어른이 아이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지 또는 지원을 해줄 수 있을지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좀 이어서 다음 시간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앞부분에 포스트 팬데믹,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어떻게 충격을 줬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줬고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변화시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은 어떤 점들을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 이제 그 부분 말씀드렸고 이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 사회를 파괴적으로 변화시키는 기술 중에 하나인 AI의 그런데 뭔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AI의 부정적인 측면
사실 이 마지막 보신 영상은 부정적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우리가 위협을 느낄 만한 측면을 영상으로 살짝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이 궁금해지시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사회를 바꾸는 다양한 기술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교육을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